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페르디난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언제나 자기 모습에 흡족해 하면서도 더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개구리 페르디난드. 재주도 많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그는 때로는 웃음을 주고 때로는 이웃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숲속의 친구들과 함께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페르디난드가 저지르는 재미있는 소동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제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또 한편으론 교훈이 담긴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페르디난드 개구리에겐 사람들을 절로 웃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놀랄 만큼 넓은 입과 특이하게 불룩한 눈 때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언제 뛰어오를지 뒤로 공중제비를 돌지 알 수 없는 경쾌한 몸짓 때문일 수도 있었다. 사실 이웃들 가운데는 페르디난드 자신조차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늘 그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녔기 때문이다. 어쨌든 즐거운 골짜기에 사는 숲속의 동물들은 하나같이 페르디난드 개구리를 반가운 이웃이라 여겼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는 늘 기분이 좋았다. 화를 내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대신 다른 이들이 그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래도 누군가가 아무리 그에게 화를 내더라도 페르디난드는 그저 빙그레 웃고 멋쩍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물론 그의 지나친 명랑함이 화난 이들을 더욱 불같이 만들 때도 있었다. 게다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페르디난드 본인일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그는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는 워낙 성격이 좋아서 누구도 오래도록 미워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인이었다. 특히 아가씨들 사이에서 말이다. 토끼 자매들 중 가장 어린 아이를 만나든 나이 많은 우두척 아주머니를 만나든 그는 늘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그것이 바로 페르디난드 개구리였다. 세상 어디서나 그의 고운 예절은 소문이 자자했다. 젊은 아가씨들은 하나같이 그가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속으로는 그를 제법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 많은 우두척 아주머니 같은 이들은 누가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외모에 대해서도 아주머니는 늘 사람은 생김새보다 행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디난드 개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했다. 그 녀석 참 그림처럼 예쁘구먼. 이 말을 전해 들은 페르디난드는 몹시 기뻐서 곧장 집으로 달려가 가장 멋진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오후 내내 자신이 살던 비버 연못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쯤 되면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녀석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만나는 이들마다 또 이튿날에도 우두척 아주머니가 했던 그 말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 중에 웃음을 참을 수 있는 이는 없었다. 페르디난드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례하기로 유명한 까마귀 영감은 걸걸한 목소리로 껄껄 웃어댔다. 그림처럼 예쁘다고? 아마 폴리 아주머니가 말한 그림은 농부 그린의 헛간에 서커스 사람들이 붙여놓은 포스터 같은 걸 두고 하신 말씀일 게다. 내 생각엔 말이지.
까마귀 영감은 페르디난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주머니가 어떤 그림을 말했는지 알 것 같구먼. 정말이요? 페르디난드는 자존심이 한껏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그림인데요? 왼쪽 메뉴에 붙은 그림이지. 까마귀 영감은 근엄하게 대답했다. 아직 못 봤다면 어서 가서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게다. 그럼요. 당장 가보겠습니다. 페르디난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밤 바로 농부 그린의 집으로 가야겠군요. 그리고는 입을 활짝 벌려 환하게 웃었는데 그 모습을 본 까마귀 영감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물론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자기만큼 큰 존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사는 비버 연못에서 농부 그린의 집까지는 꽤 먼 길이었다. 하지만 까마귀 영감이 말한 자기와 닮았다는 그 그림을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지기 직전에 길을 나섰다. 그래도 이번 여정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 있었다. 전부 물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땅 위에서 이동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비버댐 아래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곧장 스위프트 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스위프트 강은 농가에서 멀지 않은 다리 밑을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는 재빠르게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어 강물 따라 아래로 헤엄쳐 내려갔다. 그는 어려서부터 올챙이 시절 내내 물에서 살아온 덕분에 수영에 아주 능숙했다. 게다가 물살까지 도와주니 그는 달빛이 떠오를 무렵에는 이미 강에 도착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페르디난드는 그날 밤달이 떠있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 달갑지 않기도 했다. 목적지에 닿기만 하면 달빛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 헛간 벽에 붙은 그림을 환하게 비춰줄 테니 보고 싶었던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프트 강에서 헤엄칠 때만큼은 캄캄한 밤이 더 나았다. 그곳에는 피커럴이라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차라리 자신을 통째로 삼키고 싶어 할지도 몰랐다. 게다가 달빛이 있을 때면 그들이 사냥을 나서는 건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늘 세상의 좋은 쪽만 바라보는 성격이었으므로 아마 달 없는 밤까지 한두 주쯤 기다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서둘러 헤엄치며 혼자 씩 웃었다. 아직까지 나를 따라잡을 만큼 재빠른 피커럴은 본 적이 없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페르디난드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있는 힘껏 강둑을 향해 헤엄쳐갔다. 물풀 사이에 길쭉하고 시커먼 주둥이를 가진 물고기가 숨어있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순식간에 결심했다. 남은 길은 땅 위로 가야겠다고. 이렇게 잘생긴 내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지. 그는 가파른 둑을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면 새한테 잡아먹히는 건 괜찮다는 말인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페르디난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사로 허리를 숙이거나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뒤로 공중제비를 돌더니 둑 아래로 들이운 풀숲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방금 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부엉이 솔로몬이었다. 페르디난드가 서둘러 달아나자 뒤이어 들려온 크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듣고서 그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솔로몬 부엉이는 원래 장난꾸러기지. 페르디난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저 놀리려 한 것뿐이야. 그래도 혹시 배가 고팠을지도 모르니
여기 잠시 몸을 숨겨두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잘생긴 내가 저 늙고 악동 같은 부엉이한테 잡아먹히면 정말 안 되잖아. 이 말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듯이 페르디난드는 남들이 듣고 있을 때만큼 늘 예의 바른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는 말이다.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강둑 아래 은신처에서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때쯤이면 솔로몬 부엉이가 분명히 집인 전나무 숲으로 돌아가 쉬고 있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이 놓였다. 이미 농부 그린의 집까지는 땅 위로 가기로 마음먹은 터라 페르디난드는 씩씩하게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갓 자란 옥수수 줄기 사이를 곧은 선으로 따라가며 걸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걸걸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까마귀 영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페르디난드를 만남 없이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오, 젊은 친구. 까마귀 영감이 말했다. 헛간 벽에 붙은 그림을 보러 가는 길이라면 나도 함께 가지. 나도 다시 보고 싶거든. 농부 그린을 마주칠까봐 겁나지 않으세요? 페르디난드가 물었다. 겁? 까마귀 영감은 코웃음을 쳤다. 전혀. 우린 아주 좋은 친구 사이거든. 저기 세워놓은 허수아비도 사실은 나랑 같이 놀라고 세워준 거야. 게다가 지금쯤 농부 그린은 헛간 안에서 젖소를 짜고 있을 테니 우린 바깥에서 서커스 그림만 보면 되지. 그럼 제가 불러서 인사라도 드릴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페르디난드는 명랑하게 제안했다. 그럴 필요 없어. 까마귀 영감은 서둘러 대꾸했다. 괜히 방해될라. 그는 지금 무척 바쁘거든. 페르디난드는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까마귀 영감은 살짝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뭐가 그리 우습지? 까마귀 영감은 퉁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뭔가 재미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왜 그렇게씩 웃고 있나? 그냥 습관이에요.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설명했다. 나라면 그 습관은 고치겠네. 까마귀 영감이 충고했다. 언젠가는 그 습관 때문에 곤란을 겪을 거야. 웃어서는 안 될 때 웃을 수도 있으니 말이지.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야. 옥수수 심는 것도 그렇죠. 페르디난드가 곧장 맞장구 쳤다. 그렇고 말고. 까마귀 영감이 대답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페르디난드가 덧붙였다. 하지만 까마귀 영감은 서둘러 말을 끊고는 페르디난드가 헛간에 도착할 즈음엔 이미 자신이 가 있을 거라고만 남기고는 더 말하지 않고 퍼덕퍼덕 날개를 펴들며 밭 건너편으로 날아가 버렸다. 참 별난 분이야. 페르디난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애써도 기분을 맞출 수 없는 사람 같아. 그러곤 목도리를 풀어 다시 메었다. 매듭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길어 보였는데 그는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뛰기 시작한 그는 정확히 132번을 깡충거리더니 마침내 농부 그린의 커다란 헛간 모퉁이에 닿았다. 거기에는 이미 까마귀 영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웃고 있군. 까마귀 영감이 퉁명스레 말했다. 곧 있으면 네 얼굴에서 그 웃음이 쏙 들어가 버릴 테니 두고 보라고. 네가 닮았다는 그 예쁜 그림을 보면 말이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디 있죠?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예쁜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리 와보게. 까마귀 영감이 말했다. 그리고는 헛간을 돌아 길가 쪽 벽 앞에서 멈춰 섰다. 거기 있지 않나? 내가 말했듯이 왼쪽 맨 위 구석에 있지. 까마귀 영감은 농부 그린이 헛간 안에서 젖소를 짜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들릴락 말락할 정도로 껄껄 웃었다. 페르디난드는 위쪽을 올려다보다가 얼굴에 실망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웃음을 잃고 말았다. 내가 저거랑 닮았다고요? 그는 망설이며 물었다. 틀림없지. 까마귀 영감이 단언했다. 저 눈 좀 봐. 내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 입도 보라고. 내 것만큼이나 넓어. 아니, 어쩌면 조금 더 클지도 모르지. 얼굴 모양이 내 것과 비슷하긴 하네요. 페르디난드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를 혼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녀석 이름이 뭐죠? 하마라고 하더군. 까마귀 영감이 대답했다. 조니 그린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네. 그 녀석이 모르면 누가 알겠나. 농부 그린의 헛간에 붙은 하마 그림은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까마귀 영감, 착각하신 거예요? 그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우두척 아주머니가 내가 그림처럼 예쁘다고 했을 때 결코 이 그림을 두고 한말일 리가 없죠. 왜 그렇지? 까마귀 영감이 물었다. 눈하고 입이 똑같은데? 맞아요. 그건 알아요. 페르디난드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저 생물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란 건 이제 아주 유행에 뒤떨어진 거라고요. 전 올챙이 시절 이후로는 꼬리를 달고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 말은 까마귀 영감에게는 충분히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는 꼬리, 적어도 꼬리깃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펄쩍 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넌 지금 날 모욕한 거다. 그제야 페르디난드는 자신이 또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서둘러 수습하려 했다. 아이쿠,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그는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꼬리를 달고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멋을 내고 싶으면 언제든 잘라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 말은 까마귀 영감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내 꼬리를 자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까마귀 영감은 코를 훌쩍이며 불끈 소리쳤다. 내가 그러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 나는 꼬리깃 하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는 목청껏 페르디난드를 호통치며 그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과 몇몇 철없는 젊은 것들을 빼고는 아무도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까마귀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나머지 농부 그린이 헛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댔기에 농부 그린이 이상히 여겨 헛간 모퉁이로 얼굴을 내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순간 묵직한 엽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페르디난드는 까마귀 영감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숲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까마귀 영감이 있던 자리 근처에는 기다란 검은 꼬리깃 하나가 천천히 공중에서 빙빙 돌며 땅 위로 내려앉았다. 농부 그린은 까마귀가 달아나는 쪽으로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는 곧 자취를 감추었다. 안 됐구나. 페르디난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까마귀 영감이 꼬리깃 하나를 잃었네. 가능한 한빨리 그를 찾아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해줘야겠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헛간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다른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길게 늘어진 목을 가진 괴상한 생물도 있었고 등에 혹이 솟은 짐승도 있었으며 모두 믿기 어려울 만큼 기묘한 색깔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룩이 있든 줄무늬가 있든 고리를 두른 무늬든 간에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눈에는 어느 것도 하마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그 녀석조차도. 페르디난드는
결론 내렸다. 그 녀석조차도 나만큼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지. 이번만큼은 까마귀 영감이 분명히 틀렸어. 그리고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마침 그가 웃고 있을 때 농부 그린이 헛간에서 양손에 우유통을 들고 나왔다. 그 순간 페르디난드에게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농부 그린에게 부탁해서 하마의 꼬리를 쏘아 떨어뜨리게 하면 어떨까? 흉한 꼬리만 없어진다면 하마의 모습은 훨씬 나아지고 자기와 더 닮게 될 터였다. 적어도 페르디난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농부 그린을 불러 세워 헛간 뒤편으로 나가 하마의 꼬리를 향해 총을 쏴보라고 제안했다. 한번 실력을 보여주세요. 페르디난드는 간청하듯 말했다. 연습이 필요하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까마귀 영감 꼬리 깃을 하나가 아니라 몽땅 떨어뜨리셨을 테니까요. 그리고는 더욱 크게 웃어댔다. 하지만 농부 그린은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아양 섞인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참 별일이군. 저 황소개구리가 내가 까마귀를 제대로 맞히지 못한 걸 비웃고 있는 게 분명해.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속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실은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절대로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의 고민은 단 하나였다. 바로 시더 늪에서 거의 매일 저녁 열리는 개구리 가족들의 노래 모임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사실 페르디난드는 밤에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정말이지. 그는 비버댐에서 멀지 않은 호숫가로가 연꽃잎 사이에서 노래를 연습하는 걸 가장 즐겼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힘찬 저음이라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저녁이면 호수를 넘어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울려 퍼졌다. 그는 종종 가장 멋진 차림을 하고 홀로 호수로 나가 밤밤을 꼬박 지내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목청이 워낙 커서 근처에 사는 숲속 동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를 성가신 존재라고 여겼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억지로 페르디난드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일이 곤욕스러웠던 것이다.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차라리 시더 늪으로 가지 그러냐? 어느 날 저녁, 비버 집안의 게으른 팀이라 불리던 녀석이 페르디난드에게 불평했다. 넌 9밤 연속으로 이곳에 와서 소란을 피웠어. 덕분에 나는 이동한 일이라고는 손에 잡히지도 않았단 말이야. 페르디난드는 몸을 한껏 부풀리며 막 새 노래를 시작하려 입을 열던 참이었다. 그런데 불쑥 거친 말투로 끼어드는 바람에 그는 얼른 입을 다물고 몇 번이고 꿀꺽 삼켰다. 잠시 동안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정말이군요. 그는 말했다. 당신이 90밤 동안 일 한 번 안 했다는 말 믿겠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다른 이들처럼 게으른 팀이 이 근처에서 가장 게으른 녀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난 90이라고 안 했어. 9이라고 했지. 게으른 팀이 정정했다. 아, 착각했군요. 페르디난드가 대답했다. 아직 내 질문에는 대답 안 했잖아. 게으른 팀이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왜 시더 늪에 노래 모임에는 안 가는 거지? 거기 가면 목청껏 울어대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텐데. 그러나 페르디난드는 고개를 저으며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난 차라리 이 호숫가에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문제는 내가 시더 늪 녀석들에겐
너무 잘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잘 안다면 차라리 가서 노래 가르쳐주지 그래? 게으른 팀이 기어이 물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페르디난드가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게으른 팀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내 보기엔 넌 여기서 한가하게 시간 낭비할 여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네가 시더. 늪의 노래 모임에 안 가는 데에는 딱 하나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뭔데요?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살짝 불안한 기색을 띠며 물었다. 그쪽에서 널 초대한 적이 없잖아. 어떻게 그걸 알아맞혔죠? 페르디난드가 되물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 후회했다. 바로 그 질문으로 인해 자신의 가장 슬픈 비밀을 스스로 들켜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아무리 캐묻고 놀려도 게으른 팀 비버는 어떻게 해서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그저 짐작만 했을 뿐이었다. 페르디난드 가시더 늪의 노래 모임에 가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추측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페르디난드가 개구리 집안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 믿어주기를 바랐다. 심지어 페르디난드에게 자신이 원한다면 초대장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처럼 은근히 흘리기까지 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페르디난드는 몹시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못할 건 없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게으른 팀이 대답했다. 대신 나도 그만한 수고를 하는 만큼 너도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겠지. 시더늪의 노래 모임 초대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어요. 페르디난드는 힘주어 말했다. 좋아. 게으른 팀이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늪으로 가보지. 내가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나면 녀석들이 틀림없이 널 데려오고 싶어 할 거야. 페르디난드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자리에서 거꾸로 서서 발을 허공에 흔들어댔다. 그럼 내일 밤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가 제안했다. 하지만 게으른 팀은 그 계획에 반대했다. 넌 여기서 24시간을 내리 서성거리며 노래만 불러댈 게 뻔하잖아. 게으른 팀이 투덜거렸다. 차라리 늪 가장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지.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죠.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외쳤다. 어차피 시더늪에 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함께 뛰어가며 동행해드리죠. 그걸 잊었군. 게으른 팀이 말했다. 넌 아직 초대받지 못했잖아. 당신은요? 페르디난드가 물었다. 물론이지. 게으른 팀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어깨 너머로 비죽웃으며 헤엄쳐가 버렸다. 페르디난드는 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나를 속일 순 없어. 게으른 팀은 스스로 초대받았다고 한 셈이지.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어서는 똑같이 하지 못했을까? 그 이튿날 밤 페르디난드는 시더늪 가장자리에 가서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소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게으른 팀 비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잘 오셨습니다. 페르디난드가 외쳤다. 정말 반갑네요. 제 초대장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팀은 그렇다고도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시더늪의 노래 모임에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준다면 호숫가나 우리 연못 근처에서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게으른 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아. 그럼 됐어? 게으른 팀이 말했다. 어서 늪으로 가보게. 다들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페르디난드는 너무나 흥이 나서
폴짝 뛰어오르며 발뒤꿈치를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엄숙한 약속을 금세 잊고 목청껏 소리쳐 노래하기 시작했다. 시던 늪으로 달려가리. 가기 전에 노래하리. 오늘 목소리 아끼려 길게는 못하리라. 떠나기 전 전하고 싶네. 은혜에 감사드림을, 별 말씀을. 게으른 팀이 대꾸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말했다. 이제 막 감사 인사에 첫 절만 부른 겁니다. 그럼 몇 절이나 더 남았지? 게으른 팀이 하품을 하며 물었다. 아흐 나홉 절이요. 페르디난드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다소 놀라고 당황했다. 게으른 팀이 갑자기 그를 내버려 두고 덤불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게으른 팀이 떠나자마자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늪속으로 뛰어들어 한가운데로 향했다. 이미 그곳에서는 개구리 가족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노래 모임이 막 시작된 참이었다. 페르디난드는 즐거움을 더 놓치고 싶지 않아 급히 서둘렀다.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작은 흙둔덕이나 오래된 그루터기 위로 폴짝폴짝 뛰기도 하면서 금세 개구리 가족들이 모여 노래하는 자리까지 도착했다. 여기 왔구나. 몇몇 노래꾼들이 그의 머리가 물 위로 불쑥 올라오는 걸 보자마자 외쳤다. 그는 곧 자신이 정말로 초대받았음을 눈치챘다. 그래서 방긋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노래가 잠시 멈추어 자신을 환영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나온 환호 몇 마디를 제외하면 누구도 새로운 그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조차 없었다. 당연히 차가운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반갑다 인사하는 이도 없었다. 그 사이에도 노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그리고 페르디난드는 그 노래들의 가사를 단 한 소절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점점 참을성이 없어졌다. 마침내 초록빛이 감도는 검은 물 위로 길게 뻗은 오래된 쓰러진 나무 둥치 위에 올라서더니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목청껏 불러댔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노래에 박자를 맞추듯 발을 굴렀다. 그 노래 제목은 늪속 통나무 위 개구리였는데 페르디난드는 이보다 더 알맞은 곡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노래 모임의 다른 개구리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몸을 돌려 페르디난드를 째려보며 마치 그가 아주 불쾌한 짓이라도 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만두라. 몇몇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놈해 보이는 한 녀석은 제발 그 노래는 부르지 마 하고 외쳤다. 왜요? 페르디난드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내 노래가 뭐가 문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매일 밤 50번은 꼭 부른다고요. 낡아 빠진 노래잖아. 다른 녀석이 비웃듯 말했다. 우린 그 노래를 적어도 1년은 부르지 않았어. 페르디난드는 더 이상 따지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곧 다른 기회를 보자. 얼른 또 다른 노래를 불러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깊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가 그를 다시 막아섰다. 그리고 페르디난드는 곧 깨달았다. 그 곡은 1년 반 동안이나 불리지 않은 노래라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번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래도 꿋꿋하게 미소를 지으며 버텼다. 마침내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나한테도 기회가 오긴 오는 겁니까? 물론이지. 여러 노래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네 차례가 올 거야. 널 잊지 않을 테니 걱정 마. 그 말에 페르디난드는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다려도 괜찮아.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는다면야. 페르디난드는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잊은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갑자기 힘차게 합창을 시작하자 그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후렴을 불러대며 이제 곧 자기 차례가 오리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음악회는 끝나고 잔치상에 둘러앉으리. 노랫소리 멈추었으니 동이 틀 때까지 먹으리라. 페르디난드는 다만 한 가지를 바라았다. 연회가 열리는 동안 내내 자신이 노래만 불러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기를 말이다. 먹는 걸 좋아하기로야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데.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맛있는 걸 즐길 줄 안다고. 그러나 겉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페르디난드의 방식이었다. 노래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모두가 페르디난드 주위로 몰려들더니 여기저기서 지금이야 지금 하고 외쳐댔다. 당연히 그는 자신이 노래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개구리들은 곧바로 그를 막아섰다. 오늘 밤 노래는 여기까지다. 개구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저녁 만찬을 즐길 차례지. 그런데 어디 있지? 만찬이요?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턱이 툭 떨어지며 더듬거렸다. 무슨 만찬 말인가요? 네가 우리에게 대접할 만찬 말이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르고 있진 않겠지. 이제 막 새로운 규칙이 생겼거든. 새로 들어온 회원은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페르디난드의 두 눈은 놀라서 전보다 더 불룩 튀어나온 듯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는데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게으른 팀이 새 규칙을 얘기하지 않았어? 누군가 물었다. 원래 그 녀석이 낸 생각인데 그런 말은 전혀 한 적도 없어요. 페르디난드는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을 대접할 수 없어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미루는 수밖에 없겠군. 개구리들이 기대에 차서 말했다. 그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죠? 페르디난드는 눈알을 굴리며 물었다. 새로 들어온 회원이 참석한 첫날 밤에 반드시 만찬이 열려야 한다고 되어 있네. 통통한 신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일 밤에도 음식을 대접할 수 없겠군요.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말했다. 그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럼 넌 회원이 될 수 없어. 100여 개의 목소리가 합창하듯 울려 퍼졌다. 난 이미 회원이 되었어요. 페르디난드는 오히려 즐겁게 대꾸했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나를 노래 모임에서 쫓아낼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우리가 한 방 먹었군. 마침내 누군가가 말했다. 이 녀석이 오는 걸 막을 규칙은 우리한테 없어. 제일 큰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저 녀석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노래를 다 망쳐버릴 거라는 거야. 놀랍게도 그렇게 말한 이는 바로 그동안 줄곧 페르디난드 개구리를 모임에 들이지 말자고 반대하던 개구리였다. 그는 지금까지 늘 합창단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이였는데 당연히 자기보다 더 큰 소리로 목청을 울려대는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뒤로 노래 모임이 시도늪에서 열릴 때마다 페르디난드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밤하늘에 울려 퍼질 듯 굵직한 목소리를 터뜨릴 때면 그는 얼굴빛이 더욱 시퍼렇게 질리며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처음 비버 연못으로 이사를 왔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더니 금세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냈다. 오래지 않아 연못의 커다란 비버 가족 모두의 이름을 외워 불렀고 연못이 마치 오래전 조상 대대로 댐을 쌓아 살던 비버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새로 온 녀석은 워낙 공손했기 때문에 그를 내쫓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낯선 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비버들이 일을 잠시 멈추고 담소를 나눌 때면 을의 수수께끼 같은 페르디난드 개구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저마다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늘어놓았다. 날쌘 그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다. 어떤 이는 그가 농부 그린의 오리 연못에서 이곳까지 멀리 이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니 그린이 그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페르디난드가 이름난 가수인데 목을 너무 혹사한 나머지 쉬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그에 관한 소문이 워낙 많아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까마귀 영감이 브라우니 비버에게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한 뒤로는 더더욱 그랬다. 난 놀랍지도 않을 걸세. 까마귀 영감은 지혜로운 척하며 말했다. 실은 저 녀석 진짜 이름이 페르디난드 사기꾼이라고 해도 말이지. 어쨌든 비버마을 식구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동의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그의 옷이 이 근처에서 본 적 없는 독특한 모습이기에 틀림없이 아주 유행하는 옷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에서 제일 멋쟁이라 불리던 젊은 신사는 모두의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사실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마침 게을은 팀이라 불리던 한 비버가 있었다. 그는 늘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곤 했는데 이번에도 곧장 페르디난드에게 달려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주었다. 게으른 팀은 당연히 페르디난드가 화를 낼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몹시 즐거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한동안 소리 없는 웃음을 꾹꾹 참으며 몸을 흔들었다. 마치 저녁에 목소리를 아끼려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친구는 내가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지? 글쎄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렸어. 내가 유행을 안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난 언제나 다른 이들보다 5해 앞서가려 하거든. 5해만 지나면 네 이웃들 모두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거다. 그럼 우리 같은 이들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건가요? 게으른 팀이 물었다. 한 가지 방법밖엔 없지. 페르디난드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게으른 팀 비버는 돌직구처럼 물었다.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옷차림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5해는 앞선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나도 똑같이 멋을 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지 않겠어요? 게으른 팀이 간청했다. 그러나 그때 페르디난드 개구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내놓은 대답은 단 하나였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주겠지만 서두를 수는 없네.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을 거야. 안달이 난 게을은 팀은 집요하게 비밀을 알려달라며 졸라댔지만 페르디난드는 더욱 환하게 웃을 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일은 게을은 팀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그 상황을 무척 즐기는 듯 보였다. 결국 게으른 팀은 괴로운 마음으로 연못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페르디난드와 나눈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모두 떠벌렸다. 그 결과는 금세 드러났다. 페르디난드 개구리와 그의 옷차림 이야기가 온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비버 가족 모두는 마음이 들떠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모두의 입에 페르디난드 개구리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마침내 비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다. 차라리 누군가를 시켜 페르디난드와 똑같은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어떠냐? 그는 게으른 팀에게 물었다. 그래서 게으른 팀은 비버 할아버지의 충고를 따랐다. 그날 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으스대며 돌아왔다.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그의 차림새는 페르디난드 개구리와 꼭 닮아 쌍둥이 형제처럼 보였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팀의 입이 전보다 더 커져 페르디난드의 입과 더욱 비슷해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혹시 그의 재단사가 억지로 입을 늘려준 게 아니냐고 묻자 게으른 팀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단지 이틀쯤 많이 웃고 다녔더니 아마 그 탓에 입 모양이 달라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어쨌든 온 비버 마을은 게으른 팀의 새 옷차림에 열광했다. 페르디난드가 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사람들이 떠들어댔다. 그 말에 누군가가 급히 헤엄쳐 가서 페르디난드를 불러왔다. 연못 아래쪽 마을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몹시 실망했다. 화려한 새 옷에 한껏 뽐내던 게으른 팀은 더더욱 낙심했다. 왜냐하면 페르디난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운 차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다채로워 무지개를 그대로 입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자 게으른 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최대한 당당한 모습으로 페르디난드에게 다가갔다. 내 새 옷은 어때 보여? 그가 물었다. 페르디난드는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바라보았다. 네, 옷도 괜찮네. 하지만 특별히 까다롭지 않은 사람에게나 어울릴 뿐이지. 내 눈에는 시대를 너무 따라가는 차림이야. 난 차마 그런 옷을 입는 모습이 들키고 싶지 않군. 이 말은 게으른 팀 비버에게 큰 상처였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쳐버린 기분이 들어 친구들에게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연못 바닥으로 가라앉아 쉬어버렸다. 한편 다른 비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남아있었다. 우아한 이방인 페르디난드 개구리처럼 시대를 앞선 옷차림을 하고 싶지 않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버 마을의 모두가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페르디난드 개구리만은 더욱더 명랑해 보였다. 연못 속 비버들 가운데 자신처럼 시대를 5해쯤 앞선 옷차림을 바라는 이가 거의 모두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비버들은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했다. 심지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들떠 있었다. 결국 비버 할아버지 같은 연로한 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막아야 할 댐도 있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야 할 먹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비버 할아버지는 페르디난드 개구리를 찾아가 연못 식구들을 위해 꼭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그들 역시 그의 옷처럼 시대를 앞선 차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왜 그래야 하죠? 페르디난드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우린 일을 못하고 있어. 비버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댐도 고쳐야 하고 겨울 먹이로 나무 꼭대기들을 잘라 저장해야 하는데 겨울은 금세 닥쳐오고 막을 방법이 없잖아. 좋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될지 말해주지요. 페르디난드가 대답했다. 겨울에는 나처럼 진흙 속에 파묻혀 지내세요. 그러면 댐도 필요 없고 먹이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비버 할아버지는 그 방법은 개구리에게야 알맞을지 몰라도 비버에게는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난처한 상황을 만든 건 자네자는가. 그러니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비버 할아버지가 페르디난드에게 말했다. 그러자 페르디난드는 곧장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다. 모두 다 비버 할아버지에게 그의 부탁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몸짓들이었다. 그는 손바닥을 내보이며 두 눈을 굴렸고 입을 꽉 다물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 굳게 다짐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모습이 워낙 단호해 보여서 비버 할아버지는 마음이 푹 꺼져버렸다. 그러나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돕기로 하지요. 제 의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잘됐다. 비버 할아버지가 외쳤다. 내가 다들한테 말했지. 당신처럼 인자한 얼굴을 가진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이제 어서 알려주게. 그는 귀를 손으로 감싸 쥐고는 조금이라도 더 똑똑히 들으려는 듯 간절하게 물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아직 비밀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윙크를 하고는 비버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그렇게 서두를 것 없어, 친구. 사실 나이로 치면 페르디난드가 훨씬 어렸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모든 걸 설명할 준비가 안 됐네. 오늘 밤 해가 지면 연못 건너편의 큰 바위로 오시게. 나처럼 옷을 입고 싶으니라면 모두 데리고 오시고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아주 쉽게 풀릴 걸세. 어둠이 깔리려 할 무렵 비버 할아버지는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지시한 대로 연못을 건너 큰 바위 위로 헤엄쳐 갔다. 그리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따랐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11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바위 위로 올라가 페르디난드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금방 나타나겠지. 비버 할아버지가 애써 희망적인 말은 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비쳤다. 그때 누군가가 근처에 깔끔한 작은 건물이 있는 걸 발견했다. 지금껏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곳이었다. 이 낯선 집은 뭐지? 사람들이 서로 물었다. 여기가 혹시 페르디난드의 집인가?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상점일 리는 없어. 비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간판이 없잖아. 간판 없는 가게가 어디 있겠나? 그 작은 건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가의 발도 조심스럽게 내려져 있었다. 겉보기에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안에서 소리가 터져 나와 비버 가족을 놀라 펄쩍 뛰게 했다. 그 소리는 문틈, 정확히는 열쇠 구멍을 통해 흘러나왔다. 세상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는데 다름 아닌 재채기였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몇몇은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어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채기 소리 뒤에는 킥킥 웃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제야 비버 할아버지와 일행은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페르디난드 개구리였다. 그는 내내 열쇠 구멍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몇몇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자신들이 페르디난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려 애썼기 때문이다. 나와요. 놀란 마음을 겨우 추스른 그들이 일제히 외쳤다. 당신을 보고 싶소. 그리고는 현관 앞마당에 반원 모양으로 둘러섰다. 잠시 후 문이 안쪽에서 밀리듯 활짝 열렸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 바깥이 아니라 문 안쪽에 붙은 커다란 간판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페르디난드 개구리, 비유행 재단사, 모든 유행, 5회, 앞선 옷차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역시 별난 페르디난드답다고 수군거렸다. 보통 간판이라면 문 바깥에 붙이는 법인데 굳이 안쪽에만 달아둔 것이었다. 이제부터 5회가 지나면 이게 바로 유행이 될 거라고요. 페르디난드가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그제야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스스로 재단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자리에 서서 모두에게 옷을 지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조차 어려울 만큼 반가운 일이었다. 그는 목에 줄자를 걸친 채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 줄을 서는 게 좋겠군요. 그가 제안했다. 앞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치수를 재줄 테니 뒷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밀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비버 가족 치수 재기 계획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비버 가족이 그것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다는 점이다. 마침내 자신들도 페르디난드처럼 비유행의 옷을 갖게 되리라는 기대에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치수를 재고 싶어 했다. 그리고 각각은 치수를 재자마자 뒷문으로 나가 건물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줄맨 뒤에 서곤 했다. 페르디난드는 손재주가 재빠른 일꾼이었다. 그는 줄자를 손님들 몸에 둘러재고 납작한 검은 돌 위에 숫자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만약 단 한 가지 문제만 없었다면 그는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첫 손님부터 곤란이 따랐다.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지갑을 가지고 온 이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비버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을 때 페르디난드가 물었다. 제가 지갑에 대해 한 말을 분명히 전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물론 전했지. 비버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분명히 모두에게 지갑은 꼭 집에 두고 오라고 했네. 페르디난드는 불쾌한 것을 억지로 삼키는 듯 몇 번 꿀꺽거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가 소리쳤다. 그런가? 비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내가 착각한 모양이군. 알다시피 내가 좀 귀가 어두워서 말일세. 걱정 마세요.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는 언제나 근심을 가볍게 여기는 성격이었다. 옷을 맞추러 올 때 지갑을 가져오면 되니 괜찮습니다. 그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가끔씩 일을 멈추고 창가로 가서는 긴 줄을 지어가게 앞에 서 있는 비버들을 불안스레 바라보았다. 이상하군. 마침내 그는 소리쳤다. 벌써 1시간 반 동안 치수를 재고 있는데 여전히 줄 선 사람 수가 줄지를 않아. 오늘 밤엔 노래 모임에 가야 하니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는걸. 늦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만 손님들은 그가 그만두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페르디난드의 말이
줄을 따라 퍼져나가자 비버들은 서로 밀치며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페르디난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일을 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전에는 제대로 치수를 재면서 돌 위에 엉뚱한 수치를 적기만 했던 반면 이번엔 실제로 치수를 잘못 재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네 번째나 치수를 재러 나온 비버 할아버지를 보며 이미 여러 번 그를 재어주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디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줄자의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다른 쪽 끝을 비버 할아버지의 통통한 몸에 둘러두었다. 그 순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저 녀석이 줄자를 삼키고 있어. 그들은 페르디난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정말이었다. 비버들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지켜보는 동안 줄자는 조금씩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노란 줄의 끝을 붙잡기도 전에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당연히 이제 그 재단사가 그날 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낙담한 얼굴로 가게를 빠져나왔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물었다. 이미 문을 잠그고 있던 페르디난드는 대답했다. 줄자가 혀에 달라붙었거든요. 원래 뭐든 제 혀에 달라붙는 법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배가 고팠는데 잘 됐죠. 이제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페르디난드는 결국 노래 모임에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비버 가족의 치수를 잰 이후 페르디난드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매일같이 몇몇 비버들이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창문 발은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열쇠 구멍에 귀를 대고 들으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나 낄낄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로 보아 재단사는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페르디난드는 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모두가 기다리던 공지가 그의 가게 문에 붙었다. 내일은 맞춤 의상, 시착의 날. 그 소식을 본 비버 가족은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흥분했다. 비버 마을이 그렇게 들끓었던 적은 오직 큰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질 뻔 했을 때 뿐이었다. 다행히 맞춤 시착의 날에 그런 홍수는 없었으니 아니었더라면 여자와 아이들만 빼고는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젊은 멋쟁이 몇몇은 밤새도록 페르디난드의 재단사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5해 앞선 새 옷을 누구보다 먼저 입어보기 위해서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먼저 질서를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여러분, 몫의 옷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하지만 다 같이 한꺼번에 제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 오시면 옷이 섞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비버 신사들은 할 수 있는 한 조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정작 페르디난드 자신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서 있는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님들을 재촉했다. 그는 손님들을 순식간에 새 옷으로 갈아입히며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고 장담했다. 그리고는 자, 뒷문으로 나가셔서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마지막 비버까지 새 옷을 입고
페르디난드가 그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는 밖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발견했다. 새 옷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불평하지 않는 비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소매나 바지가 너무 짧다거나 길다거나 코트 자락이 너무 헐렁하다거나 꽉 끼어 불편하다거나 무엇이든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페르디난드는 그럴 때마다 그게 바로 옳은 겁니다. 5해가 지나면 유행이 될 테니까요. 아무도 그걸 틀렸다고 증명할 수는 없답니다. 하고 강변했다. 물론 비버 가족은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옷을 입었음에도 자기들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정말로 그들은 이상하게 보였다.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군중에게 말하길 단지 아직 그런 옷차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차림새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독특한 모습의 모임은 난생 처음 보았어요. 하고 흡족해했다. 그러나 그때 한 비버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자기 옷이 결코 유행일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개구리는 화가 난 비버를 가게 앞쪽으로 데리고 갔다. 다른 비버들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간판을 가리켰다. 자, 보시지요? 그가 말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비유행 재단사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옷은 그냥 입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값을 치르셔야 하고요. 다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온 비버 가족이 일제히 반발했다. 우린 못 내요. 아무도 재단사한테 돈을 내는 법이 없다고요. 그건 유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정말 부침성 좋은 친구였다. 지금은 유행이 아닐지 모르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5해가 지나면 유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방식은 옷을 내어드릴 때 곧장 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돈을 내주세요. 부디 서로 밀치지 마세요. 하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 그럴 걱정은 없었다. 아무도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개구리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그는 불쑥 높이 뛰어올라 곧장 한 비버의 앞에 착지했다. 그 비버는 친구들 사이에서 구두쇠 스티브라 불리던 이로 방금 전 개구리가 간판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였다. 자, 계산해 주시죠. 페르디난드 개구리가 말했다. 제가 얼마를 내야 합니까? 불안한 기색의 비버가 물었다. 예수님, 개구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구두쇠 스티브는 새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쑤셔 넣더니 천천히 개구리의 줄자 하나를 꺼냈다. 그 줄자는 원래 12개쯤 있었던 것으로 개구리는 늘 여기저기 이상한 곳에 꽂아두곤 했다. 자, 여기요. 스티브가 외쳤다. 당신이 원하는 값, 60치요. 길이로 딱 60치, 한 치도 더도 덜도 없소. 그러나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껄껄 웃으며 자기는 치를 말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건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도 알아요. 구두쇠 스티브가 대꾸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값을 치르는 게 유행이 아니지요. 하지만 5해 뒤에는 유행이 될 겁니다. 게다가 내가 틀렸다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개구리는 한동안 숨을 헐떡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곧 손님들이 다들 나무 조각, 작은 막대기, 자갈들을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자신에게 던지려는 줄 알고 당장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곧 오해였음을 깨달았다. 자,
여기 있습니다. 값 받으세요, 개구리. 비버들이 외쳤다. 그러자 놀랍게도 개구리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난 대가 같은 건 필요 없소. 대신 약속해 주세요. 내가 지어준 새 옷을 다들 꼭 입고 다니겠다고. 네. 사방에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 거래가 성립됐군. 개구리는 환성을 지르며 높이 뛰어올라 두 발 뒤꿈치를 3번 부딪혔다. 그 후 개구리는 뒤로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마침내 첨벙 소리를 내며 연못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흙투성이 바닥 깊숙이 가라앉은 개구리는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크게 웃어댔다. 둑 위에 있던 비버들은 그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게다가 개구리는 자신이 무례하다고 여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내가 속였다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그런데 저 꼴이라니 참 끔찍한 광경이지 뭐야. 저렇게 생긴 무리는 여태껏 본 적도 없어. 서늘한 여름 아침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갈대 사이에 앉아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둬라. 고개를 번쩍 든 개구리는 연못물 위에 한 다리로 서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외가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워낙 거대해서 개구리가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사실 개구리는 연못 바닥에 꽂혀있는 막대기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외가리의 다리였던 것이다. 개구리는 고개를 들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깨닫자마자 개구리는 겁이 덜컥 났다. 왜냐하면 그 외가리는 길고 커다란 부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부리가 덫처럼 번쩍 열려 자신을 덥석 물 수 있다는 사실을 개구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개구리는 조금도 동요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낯선 이는 개구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다시 윽박질렀다. 뭘 그만두라는 거요? 개구리가 물었다. 내 앞에서 혀를 쑥 내미는 짓 말이다. 하고 외가리가 호령했다. 겁이 나면서도 그 말을 들은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실례합니다만 착각하신 것 같군요. 저는 혀를 내민 게 아니라 파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외가리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지만 개구리는 개의치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파리가 가까이 오면 번개처럼 혀를 내뻗어 붙잡는 거죠. 제 혀는 입 안쪽 뒤에 달린 게 아니라 입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닿을 수 있죠. 게다가 제 혀는 끈적끈적해서 한 번 닿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삼킨 다음 또 다른 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듯한 핑계로군. 큰 새가 비웃듯 쏘아붙였다. 난 꽤 오랫동안 널 지켜봤다네. 이 말에 개구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러니 내가 뭘 말하는지 잘 알고 있지. 자, 또 그 짓을 하는군. 외가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 순간 페르디난드 개구리의 혀가 번쩍 뻗어나가 파리 한 마리를 붙잡아 삼켰던 것이다. 너무나도 빠른 동작이라 낯선 새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개구리가 말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을 땐 어쩔 수 없이 혀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 제게 불쾌하시다면 굳이 아침 식사 모습을 지켜보지 마시고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 서 계신 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낯선 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예의라는 걸 안다면 적어도 혀를 내밀 땐 등을 돌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고 그는 투덜거렸다. 하지만 개구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등을 돌리는 순간 저 큰 새가 자신을 덮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구리가 대답했다. 이미 아침 식사를 마쳤거든요. 부디 당신도 배불리 드셨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네. 낯선 새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그러면서도 통통하게 살찐 개구리를 탐내는 듯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앞에 뭔가 더 놓여있다 해도 나는 한 입도 더 못 먹을 지경이지. 그제야 페르디난드 개구리는 마음속에 얹혀있던 큰 짐이 내려간 듯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낯선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개구리가 외쳤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저는 언제나 길손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부리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길고도 날카롭습니까? 어떤 이들이라면 무례하다 여겼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낯선 새의 마음을 크게 흡족하게 만들었다. 분명 개구리가 낯선 새의 날카롭고 험상궂은 부리에 대해 내뱉은 말은 묘한 말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배불리 먹어 당분간은 더 이상 식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개구리는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렇게 큰 새를 본 적이 없었던 그는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개구리가 한 말은 곧 상대에게 긴 뾰족한 코를 가졌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말이라면 많은 이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낯선 새는 자기 부리의 길이와 날카로움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허영심 많은 녀석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개구리의 말이 마음에 쏙 들었고 개구리 혀 때문에 불쾌했던 기분도 금세 잊어버렸다. 그렇다네. 낯선 새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이 근처 20마일 안에서는 내 부리 같은 걸 찾아볼 수 없을 걸세. 내 아내 것 말고는 말이지. 그럼 이 동네에 사는 건 아니시군요? 개구리가 물었다. 내 집은 2번째 산 너머에 있지. 새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개구리는 그 거대한 새가 가까이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껏 안도했다.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 개구리가 다시 물었다. 내 이름은 외갈이라고 하지. 새가 천천히 대답했다. 외갈이라고요. 개구리는 얼굴빛이 연두빛으로 질리며 외쳤다. 설마 곰이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개구리는 곰이라는 짐승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정말로 자신이 곰을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낯선이는 곧 개구리의 새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었다. 내 이름은 큰 외갈이라네. 하지만 그냥 외갈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겠군요. 개구리가 말했다. 그는 앞으로 외가리를 만나면 곧장 숨을 수 있도록 늘 주위를 살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린 다시 만날 게 분명하다네. 외가리가 대답했다. 내가 이 근처로 이사를 오려 하거든. 오늘은 이곳을 둘러보려고 날아온 거야. 그런데 자네의 가족은 맞나? 아니요. 개구리는 잽싸게 대답했다. 이 연못에는 나 혼자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엔 친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외가리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이 근처에 살게 된다면 혹시 자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나? 뭐 친척이 몇은 있긴 합니다. 개구리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하지만 별 볼일 없는 녀석들이죠. 몹시 뻣뻣하고 살도 없는 데다 딱히 쓸모가 없다니까요. 외가리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개구리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군. 외가리가 말했다. 너는 이렇게 통통하잖아. 아, 저는 너무 뚱뚱해요. 개구리가 대답했다. 폴리 아주머니 말씀이 제가 더 살이 찌면 금세 매력이 사라질 거라 하시거든요. 나는 그분 생각에 동의하지 않네. 외가리가 중얼거렸다. 내 눈에는 아주 보기 좋은데. 이 말에 이번엔 개구리가 흐뭇해졌다. 그는 은근히 잘난 체하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개구리가 소리쳤다.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늘 제 모습에 만족해 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나도 당신처럼 훌륭한 부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부리가 그렇게 마음에 드나? 외가리가 물었다. 네, 개구리가 대답했다. 게다가 아주 쓸모도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쓸모 말인가? 외가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당연히 단추구멍을 뚫는데 말이죠. 개구리가 외쳤다. 외가리는 호기심이 동해 물었다. 옷에 단추구멍이라니 무슨 옷 말인가? 당연히 양복이지요. 개구리가 대답했다. 저처럼 재단사를 해본다면 알 거예요. 당신 같은 부리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다니까요. 단추구멍을 내고 싶을 때 그저 부리를 콕 찔러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 걸. 외가리가 말했다. 그럼 제 가게로 같이 가시지요. 개구리가 권했다. 원하는 만큼 단추구멍을 뚫게 해드리죠. 좋아. 내가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단추구멍을 뚫어보지. 외가리가 응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개구리가 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가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개구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단추구멍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질 때까지 머물다가 개구리를 잡아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조금만 눈치가 있는 자라면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렇게 두 친구는 나란히 길을 나섰다. 잠시 뒤 그들은 재단사의 가게 앞에 도착했다. 외가리는 자기 몸집이 너무 커서 작은 가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개구리가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팔 가득 천을 안고 다시 나왔다. 그러자 개구리는 천 위에 점을 쭉 찍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갈대에 걸어 놓으며 말했다. 자, 여기 과연 정확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외가리는 대답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카로운 부리를 내밀어 점마다 정확히 단추구멍을 뚫어냈다. 훌륭해요. 완벽합니다. 개구리가 외쳤다. 그러자 그는 다시 천을 한아름 가져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가리는 무려 87개의 단추구멍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개구리는 77번째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외가리의 부리가 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개구리가 물었다. 피곤한 겁니까? 아니, 피곤해서가 아니야. 외가리가 대답했다. 혹시 눈이 불편합니까? 개구리가 다시 물었다. 아니, 잘 보이기는 해. 외가리가 대꾸했다. 그렇지만
좀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 오늘은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군. 하지만 개구리는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만들고 있는 옷이 있다며 그것에도 단추 구멍을 뚫어달라고 간청했다. 외가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마지못해 허락하며 말했다. 서둘러. 나는 다른 일도 있거든. 그러자 개구리는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분주히 움직이며 또 다른 천을 준비해 그 위에 단추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걸어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외가리는 앞으로 나와 부리를 내밀 준비를 했다. 그런데 막 찌르려던 순간 그는 불현듯 멈춰 섰다. 이 옷은 누구 것이지? 외가리가 물었다. 물고기 매씨 것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가 대답했다. 알고 말고. 외가리가 외쳤다. 하지만 그는 내 친구가 아니야. 차라리 저 천 뒤에 직접 서 있으면 좋겠군. 그 자리에서 부리로 꿰뚫어 버릴 텐데 그의 두 눈에는 차갑고 잔혹한 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단추 구멍을 뚫을 때 외가리는 온 힘을 다해 부리를 찔러 넣었다. 마치 지금 당장 물고기매를 꿰뚫고 있다는 듯이. 외가리는 단 한 번 부리를 내리꽂았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부리를 빼지 못한 채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연못 두 귀에서 몸부림쳤다. 살려줘, 살려줘. 외가리는 답답하게 막힌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저 방긋 웃을 뿐 돕겠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천 뒤에 나무 토막을 숨겨두었고 외가리가 그 부리를 너무 깊이 박아 빼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개구리는 낄낄 웃으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검은 시내로 이사가 버렸으며 외가리가 어떻게 그 난관에서 벗어났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구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런 부리를 가질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지. 나무에도 단추구멍을 뚫을 수 있다니. 플레전트 계곡의 야생동물들은 개구리가 비버 연못을 떠나 검은 시내 둣가로 이사했다는 사실에 꽤 놀랐다. 이유를 묻는 친구들에게 개구리는 연못이 너무 습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은 시내는 개구리 집안이 노래 모임을 여는 삼나무 늪과도 더 가까웠다. 하지만 사실 개구리가 거처를 옮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언젠가 외가리가 비버 연못으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온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새 집으로 옮긴 뒤 개구리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이웃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김부리 굴뚝새 부부였는데 마침 그때 5마리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 개구리는 새끼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둥근 공 모양의 둥지를 떠나 둣가를 폴짝거리며 다니고 때때로 짧게 날아오르기까지 하는 아이들을 그는 자주 지켜보곤 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혹시 개구리가 어느 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혹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부리 굴뚝새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물가에서 수영을 배우는 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개구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죠. 이렇게 물가에 살면서 수영을 배우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해요. 아이들은 언제든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수영을 하실 줄 아시나요? 아니요. 김부리 굴뚝새는 약간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개구리는 그 말에
크게 놀란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드리죠. 수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울 시기는 어릴 때가 가장 좋고요. 저도 올챙이 때부터 배웠는데 수영을 알았기에 목숨을 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배우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다. 김부리 굴뚝새는 차츰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허락하려는 참이었다. 그때 마침 아내가 나라와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다. 남편이 개구리가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하자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김부리 굴뚝새는 어쩐지 난처해졌다. 아내가 혹시 개구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봐 걱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굽실거렸다. 설마 제 손에 아이들이 빠져 죽을까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아내가 대답했다. 문제는 제가 불안해서예요. 제 남동생 하나가 예전에 당신네 집안 누구한테 잡아먹힌 적이 있거든요. 개구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그럴 리가요. 틀림없이 우연한 사고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내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새 이웃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개구리는 슬며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를 믿지 못하시나 보군요.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맡겨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나 통통한데 도대체 누구부터 골라야 할지 차마 정하지도 못할걸요. 이후 개구리는 곧잘 궁금해하곤 했다. 대체 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부리 굴뚝새 아내가 아이들을 모조리 집 안으로 불러들였는지를 개구리가 아이들에 대해 한 엉뚱한 말을 한 뒤로 김부리 굴뚝새 아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은 종종 개구리가 농담을 했던 거겠지 라며 달래보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그가 이웃으로는 안전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구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걸 봤지 뭐예요. 그녀는 남편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개구리가 자기 껍질을 벗어 던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깔깔 웃으며 말했다. 부들부들한 갈대와 솜털 버드나무여. 김부리 굴뚝새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가 놀랄 때마다 내뱉는 말이었다. 개구리가 병이 난 게 틀림없어. 당장 약초를 잘 아는 마멋 아주머니에게 가서와 달라고 해야겠는걸.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입맛이 정상이잖아요. 그녀가 설명했다. 껍질을 벗어낸 뒤 곧바로 그걸 꿀꺽 삼키는 걸 똑똑히 봤어요. 아무 탈도 없어 보였고 곧장 수영하러 들어갔으니까요. 이런... 김부리 굴뚝새가 외쳤다. 그건 아주 위험한 짓이야. 사람들 말로는 밥 먹고 나서 적어도 1시간은 지나야 물에 들어가야 한다더군. 저기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개구리가 저기 있네요. 둥근 집 한쪽 문가에 몸을 내밀고 바라보니 검은 개울물 위에서 개구리가 팔딱팔딱 헤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눈앞에서 스르르 물속으로 가라앉더니 한참이 지나도록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김부리 굴뚝새가 마침내 속삭였다.
혹시 쥐가 난 게 아닐까? 밥 먹고 바로 헤엄치면 그렇게 된다더군. 다행히도 우리 새끼들한테 수영을 가르치지 않은 게 잘한 일이야. 개구리는 아무래도 부주의한 분이었어. 개구리가 다시 보이지 않자 김부리 굴뚝새 부부는 걱정이 되어 서둘러 이웃들에게 알렸다. 곧 개울가에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들어 그가 사라진 자리를 주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도록 기다려도 사라진 친구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늙은 거북이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구리가 내 새 옷을 지어주고 있는 중이거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하지. 여기 웬 모임이죠? 갑자기 둑 아래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개구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펄쩍 뛰어 올라와 모인 이들 앞에 서더니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어디 갔었어요? 이웃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걱정했잖아요. 난 그냥 개울 밑에서 진흙 목욕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개구리가 대답했다. 진흙 목욕이야말로 건강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개구리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웃들 중 단 한 마리도 선뜻 따라 나서는 이는 없었다. 다만 늙은 거북이 어른이 진흙 목욕이란 것도 생각해보면 나름 일리가 있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뒤뚱뒤뚱 걸어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개구리는 남은 이웃들을 향해 계속 설명했다.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개울 밑바닥까지 곧장 잠수에 들어가서 말랑말랑한 진흙 속에 몸을 파묻으면 그만이지요. 그럼 숨은 어떻게 쉬나요? 누군가가 물었다. 그것도 간단해요. 피부로 숨 쉬면 되거든요. 이웃들 얼굴에는 어이없는 듯 미소가 번졌고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개구리의 말이 믿기에는 영 석연치 않아 보였던 것이다. 피부로 숨을 쉰다면 아프지 않나요? 또 다른 이가 물었다. 아프면 어때요? 개구리가 받아쳤다. 피부가 다르면 벗어버리면 그만이지요. 모두가 그 대답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단 김부리 굴뚝새와 그의 아내만은 웃지 않고 서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개구리의 버릇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구리는 웃음 따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물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피부로 숨쉬는 게 제대로 숨쉬는 것만큼 시원하진 않아요. 진흙 속에 오래 있으면 결국 맑은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싶어지죠. 그럴 땐 그냥 물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갈대와 버드풀 맙소사. 김부리 굴뚝새가 외쳤다. 난 절대 진흙 목욕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나한텐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천만에요. 개구리가 단언했다. 그건 마치 거꾸로 서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더니 그는 실제로 자기 머리를 바닥에 대고 거꾸로 서 보이며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렇지만 이웃들은 여전히 개구리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절대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몇몇 대담한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다른 이들이 죄다 진흙 목욕을 하고 또 그걸 좋아한다면 그때 가서야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볼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개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결국 이웃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둑 위에는 김부리 굴뚝새와 개구리만이 남았다. 그동안 김부리 굴뚝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웃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진흙 목욕이 어쩌면 꽤 쓸모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개구리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 아내에겐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흙 목욕이 혹시 풍병에 좋은 건가요? 좋다니요? 개구리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풍병에는 진흙 목욕이 특효랍니다. 아니 그것 말고는 치료법이 없어요. 검은 시냇가 둑 위에서 개구리와 김부리 굴뚝새는 진흙 목욕에 대해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김부리 굴뚝새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고 선언했다. 좋아, 해보겠다. 훌륭해요. 개구리가 등을 두드리며 외쳤다. 하지만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숨 참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김부리 굴뚝새는 곧장 집으로 날아가 그날 하루 종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숨을 참고 연습을 하려 하면 어김없이 아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대답하지 않으면 버릇없다고 꾸지람을 들었고 대답을 하면 그 순간 연습이 망쳐졌다. 참으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불쌍한 그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다시 개구리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숨을 참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요. 아내까지 함께 숨을 참을 수 있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부리 굴뚝새가 신음하듯 말했다. 그러나 개구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한 걸 괜히 시도할 필요는 없답니다. 왜 혼자서 삼나무 늪에 가서 연습하지 않으세요? 개구리가 물었다. 하지만 김부리 굴뚝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집을 오래 비울 수는 없지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개구리가 결론을 내렸다. 아내가 잠든 밤에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김부리 굴뚝새가 속삭였다. 오늘 밤 당장 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김부리 굴뚝새는 개울 위쪽에서 개구리를 찾아가 밤새 연습이 아주 잘 되었다고 전했다. 해가 지자마자 숨을 참기 시작했는데 너무 쉬워서 그만 잠이 들었지 뭐예요? 그리고 동이 틀 때 깨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았답니다. 이 소식에 개구리는 크게 기뻐했다. 잘했어요. 그가 외쳤다. 이제 흙탕 목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배워야 합니다. 바로 피부로 숨 쉬는 법이지요. 자,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김부리 굴뚝새는 숨을 참으면서 동시에 피부로 숨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곧 파르르 떨며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못하겠는걸요. 마침내 그는 힘겹게 말했다. 개구리는 잠시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 네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얼마나 오래 그 피부를 입고 있었죠? 그가 물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김부리 굴뚝새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개구리가 외쳤다. 그게 문제예요. 다 낡아버린 거지요. 벗어내고 새 피부를 입어야 합니다. 김부리 굴뚝새가 겁을 먹은 건 개구리의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태도 때문이었는지 아마 둘 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김부리 굴뚝새는 몹시 두려운 기색을 보였다. 만약 지금 이 피부를 벗어낸다면 새 피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야, 낡은 피부 바로 밑에 새 피부가 있지요. 개구리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힘껏 잡아당기면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김부리 굴뚝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개구리가 제안했다. 김부리 굴뚝새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좋아요. 개구리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그럼 늙은 거북 어르신을 불러와 도와달라 하지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금세 그 낡은 피부를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거북 어르신을 불렀다. 그러자 이내 물속에서 검은 머리가 불쑥 올라오더니 곧 둔중한 걸음으로 블랙 크리크 둑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리고 개구리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다. 자, 당신은 김부리 굴뚝새의 꼬리를 붙잡으세요. 개구리가 거북 어르신에게 일렀다. 그러면서 꼬리의 주인에게는 태연하게 덧붙였다. 거북 어르신이 한 번 붙잡은 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지요. 그분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니까요. 그제야 김부리 굴뚝새는 마음을 돌렸다. 그는 지능 목욕은커녕 피부를 벗겨내는 일 자체가 싫었다. 만약 개구리가 말한 그 두 번째 피부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김부리 굴뚝새는 만약 피부가 전혀 없어지면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관절통이 더 심해질 거라고 믿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자기 모습이 무척 괴상하게 보일 게 뻔했다. 그래서 거북 어르신이 느릿느릿 그에게 다가오자 김부리 굴뚝새는 슬며시 몸을 물렸다. 나는 기다리겠소. 김부리 굴뚝새가 선언했다. 왜 기다리겠다는 거요? 개구리가 따져 물었다. 날씨가 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소. 김부리 굴뚝새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당연히 개구리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거북 어르신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내 입은 이미 벌어졌네. 거북 어르신이 개구리에게 말했다. 뭔가를 물어야겠어. 차라리 자네를 물지. 그러나 개구리는 날렵하게 펄쩍 뛰어올라 거북 어르신의 입에 닿지 않도록 재빨리 피했다. 그리고는 나무뿌리 한쪽 끝을 그 커다란 잎 사이로 쑥 밀어 넣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턱이 닫히자 거북 어르신은 곧 뿌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어서 가세. 개구리가 김부리 굴뚝새를 재촉했다. 이 나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지 몰라. 여기보다 딴 데가 더 안전하네. 그리고는 더 지켜보지도 않고 곧장 블랙크리크 속으로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쳐가 버렸다. 김부리 굴뚝새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갈대 사이에 있는 둥지에서 아내가 분명 자신을 찾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집을 비우고 있었으니 말이다. 김부리 굴뚝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몇 가지를 물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버드나무 뿌리를 거북 어르신이 잡아당기는 모습을 냇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말인데 거북 어르신의 턱에 물려있던 게 내 꼬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네. 그는 엄숙하게 덧붙였다. 아내는 그 끔찍한 사고를 상상만 해도 몸서리를 쳤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위험한 개구리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잠깐은 거기 있었던 것 같소.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떠나버렸네. 앞으로는 그와 어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걸세. 김부리 굴뚝새가 약속했다. 비록 개구리가 새로 이사온 이웃이긴 하지만 더는 그와 어울리지 않겠네. 이렇게 해서 개구리 페르디난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늘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보이고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던 페르디난드.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은 닮아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던 페르디난드의 이야기는 웃음과 함께 마음의 작은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